안녕하세요. 카프의 시대 신경향파 소설 다시 읽기 강연을 맡은 최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경향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오늘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경향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카프 문인들의 사진인데요. 카프의 성립과 신경향파 문학의 등장을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급과 관련된 문학운동과 그러한 문학적 흐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이면서 사회적인 공통성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프에 대한 광자에서 신경향파 문학을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오늘 강의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향파 문학이란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러한 문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조건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창작했던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직접 신경향파 소설을 부분적으로 읽으며 그 특징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경향파 소설에 등장하는 환상과 파국적 결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혹자는 이러한 특징을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로 의미화하기도 합니다. 신경향파 소설은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해 후반에 사라진 문학적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신경향파 이후의 소설적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경향파는 1920년대 중반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문학적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신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접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이라는 말은 새로운 문학적 사조나 조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급진적인 사상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미학적 용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듯합니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 이 경향성, 경향적이라는 말은 혁명적 세력을 견제하는 지배 세력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해서 당대 문학을 검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초 조선에 와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격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신경향파 문학이란 1920년대 중반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적 경향의 문학적 흐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신경향파 문학을 빈군과 저항의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빈궁의 문학은 말 그대로 가난을 소설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시기의 문학들이 주로 식민지기 남성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데 비해서 신경향파 문학은 하층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저항의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다시피 김동인의 감자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이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소설들은 가난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소산으로 여기던 바가 컸지요. 그런데 신경향파 문학은 거기에 더해서 그 문제를 운명적인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자살, 방화와 폭력 등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결말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 소설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들끓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 사회 현실을 바꾸는데 여러 제약이 따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본능적이고 본원적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신경양파 문학을 흔히 자연 발생적 문학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문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5년 창립한 카프가 192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두 차례의 방향 전환을 겪게 되는데요. 방향 전환이란 이전과 다른 방향의 조직적 목표를 수립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카프는 자연 발생적인 문학적 흐름에서 목적의식적인 방향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1925년 무렵 등장했던 자연 발생적인 신경양파 문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양파 문학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문학적 흐름이 아니라 1920년대 중반에서부터 1927년 무렵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한 초기 경향 문학을 일컫습니다. 자, 신경양파 문학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경양파는 어떤 조건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신경양파의 등장은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의 겹침 속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조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 식민지하에 놓이게 되면서 농촌과 도시에서 각각 크나큰 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도 조상 대대로 일정한 토지 사용료를 내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농민들이 농사 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가 정착함에 따라 농민들이 소작농이나 농원 프롤레타리아트의 위치에서 해마다 토지 주인이 원하는 비싼 사용료를 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궁핍에 시달리게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는 데 더해 계급적 차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물론이고 노동 시간을 비롯한 여러 환경이 식민지 민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1920년대 무렵 전국 각지에는 각종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노동자 파업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식민지화와 자본주의화라는 현실 속에서 두 가지 운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인데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중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의상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을 나누어 생각해 볼 때 3.1운동과 사회주의의 유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전국적인 규모에서 일어난 이 독립운동을 지나면서 조선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적으로 일본 제국의 통치 방식이 변화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이전까지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신문의 발행을 비롯해
매체 활동이 이전에 비할 때 비교적 자유로워진 편이 되었고요. 언론의 통로가 열리면서 다양한 사상적인 논의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유입이지요.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식민지 조선도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3.1운동을 지나 192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조직들이 만들어지지요. 1920년대의 조선노동공제회,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 1925년에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조직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소작쟁이와 노동파업 등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상적이며 문화적인 흐름에 발맞춘 문화 조직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프의 창립으로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연군사와 파스큘라입니다. 1920년대 초반을 보통 동인지의 시대라고들 하지요.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3.1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들을 통해서 낭만주의나 자연주의 등의 문예사조들이 실험되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연군사와 파스큘라는 이러한 순문학 동인지들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단체입니다. 이들은 낭만주의나 자연주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라며 사회적 비판의식을 담은 문학과 문화의 창달을 원했습니다. 물론 낭만주의나 자연주의 등은 신경향파의 등장에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연군사는 사회주의적 의식을 가진 문학 청년들이 만든 동인으로서 배제고등 보통학교 출신 청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송영, 이적효, 최승일, 김영팔, 심은 등이 대표적인 문인이었고요. 그리고 파스큘라는 김기진, 박영희, 안석영, 이익상 등이 모인 문학단체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인데요. 특히 이 단체를 이끈 팔봉 김기진은 백조의 동인이기도 했는데 결국 그 낭만주의에만 경도된 경향에 비판을 가하고 프롤레탈리아 문예운동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조직들뿐 아니라 개벽이나 조선지간과 같은 매체들이 신경향파 소설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벽은 김기진과 박영희의 신경향파 평론이나 잡문을 싣고 나아가 소설들을 싣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민지라는 현실, 그로부터 비롯된 3.1운동과 사회주의의 유입, 연군사나 파스큘라와 같은 문화단체, 개벽 등의 매체적인 기반이 신경향파가 등장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향파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도 파스큘라의 일원으로 언급했던 박영희입니다. 개벽의 1925년 12월호에 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라는 글을 쓴 것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으로 그 창작의 내면을 보면 유탕을 떠나고 정서지상을 떠나고 압박과 착취적 기분을 떠나 생활에, 사색에, 해방에, 민중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새로운 경향은 전무한 신현상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그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은 모두가 새 사회를 동경하는 개척가였으며 그가 부르짖는 선언은 모두가 생활에 대한 진리의 계시였다. 그들은 스스로가 현 사회 제도에서 고민하여 그곳에서 생기는 불법과 폭행에 대한 파괴와 또한 불평을 절규하며 따라서 그들은 무산적 조선을 해방하려는 의지의 배결을 볼 수 있다. 이전까지의 문학이 유희나 정서를 즐기는 것이었다면 이제 생활에, 사색에,
해방해 민중에 나아오려고 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즉, 신경향파 소설은 무산적 조선을 해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동인지 문학들과 차별되고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식에는 불만한 그만큼 본질에 충실하려 하였다. 또한 형식에 매몰되었던 그만큼 그 주인공의 최종은 파괴, 살인, 조소, 선전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여기서 박영희는 신경향파 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괴, 살인 등으로 점철된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5년 당시 박영희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바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경향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궁금하시지요? 조금 뒤에 직접 소설들을 읽으며 그 결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경향파 소설들을 창작한 작가들의 누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 문학, 특히 신경향파 소설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두 명의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팔봉 김기진과 박영희입니다. 화면의 오른편이 김기진이고요. 수감되었던 식민지 당시의 모습입니다. 1903년에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태어난 김기진은 1919년 배제고보를 졸업하고 1920년 일본으로 가서 리쿄대학 영문학부에 입학해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급격하게 물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본의 초창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신호탄이 됐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잡지에 큰 영향을 받은 듯 보입니다. 식민지 조선으로 와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씨 뿌리는 사람을 자처하며 여러 잡문과 평론 그리고 소설들을 창작했던 것이지요. 특히 1920년대 초중반 개벽에 실린 김기진의 에세이들은 주목을 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노동자를 비롯해 농민, 빈민, 거지, 여성 등 현재의 지배적인 질서로부터 내쫓긴 자 전반에 주목하고 식민지배와 자본주의에 물든 감각을 혁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이전의 문학 에세이와는 다른 결의 글을 적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붉은지입니다. 셋방살이를 하는 가난한 지식인 박형준이 사회의 불만을 품다가 문득 길거리에 죽어있는 쥐를 발견하고는 쥐가 사는 생애 철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마구잡이로 절도행위를 벌이다 소방차에 치여 죽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다소 의아하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요. 붉은 피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절도나 죽음 등의 충격적 결말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향파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관념적이어서 소설적 개연성이나 핍진성을 느끼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편이 바로 박영희의 사진입니다. 1901년 한성부에서 출생한 박영희도 역시 배제고보를 진학했고 3.1운동에 가담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920년 일본으로 가 도쿄의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1년 뒤에는 귀국해서 장미촌이나 신청년, 백조 등의 동인으로 낭만주의적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1923년 김기진과 함께 파스큘라를 결성하게 되면서 여러 사상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1925년 4.5로 개벽에 실린 사냥개인데요. 부르주아 정호가 자신의 부와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냥개를 기르지만 결국 굶긴 개에게 물려 죽고 만다는 내용을 가진 소설입니다. 핏빛 이미지가 강조되긴 하지만 정호가 부르주아의 전형을 보여주고 사냥개가 프롤레타리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경향파 소설들에 비해 굉장히 우화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념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신경향파 소설을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최서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의 인물이 바로 최서해이고요. 그 옆에 혈흔이라고 적힌 책은 1926년에 발행된 최서해의 단편집입니다.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출생한 최서해의 본명은 최학송입니다. 그는 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일본 유학까지 한 김기진이나 박영희와 다르게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간도를 유랑하며 나무장사, 두부장사, 배달꾼 등의 일을 하는 빈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의 창작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1924년 토열로 등단합니다. 이후 탈출기,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사륙 등의 소설을 대거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작품은 가난을 핍진하게 묘사하는 한편으로 살인이나 방화 등의 잔혹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배고팠던 시절의 신체적 영향으로 인해서 1932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소설을 쓴 대표적 작가인 이기영을 비롯해 이익상, 조명희, 주요섭, 최승일 등이 신경향파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작품을 썼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향파 소설의 주인공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굶주려 있는 가난의 당사자입니다. 아내가 버려진 귤 껍질을 몰래 먹다 남편에게 들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할 두부를 만들다가 쉬어버린 두부물을 온 가족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탈출기의 장면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돌의 죽음에서 배가 고픈 박돌은 이웃집에서 내다 버린 썩은 고등어를 먹다가 탈이 나고 기아와 사륙에서 경수의 어머니는 아픈 며느리에게 죽이라도 써주기 위해 머리를 잘라 겨우 좁쌀을 얻으려 합니다. 조명희의 땅속으로 해서 그보다 상황이 나은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침에는 조밥, 저녁에는 조죽, 수 좋아야 쌀밥, 어떤 때는 좁쌀깨나 섞인 풋나물죽, 그것도 끼니를 이어가느냐 하면 그도 그렇지 못하다. 양식이 있는 날이 이틀이면 없는 날이 하루, 두 끼 먹으면 한 끼 굶고 한 끼 먹으면 두 끼 굶어 대개 이 모양으로 살아나간다. 사나흘을 굶는 것은 예산일이어서 주림에 헤매이는 사람의 병욱은 단지 밥 한 술이라도 말라붙은 떡 한 개라도를 되내면서 자신의 전 재산인 지게를 팔고 망령의 난무 속 창수는 나흘간 굶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은 아내의 묘를 파헤쳐 몇 개의 금은지왕과 놀이개를 훔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신경향파 소설들이 가난 재현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경향파 소설에서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근대소설의 리얼리티를 보증해주는 조건 내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가난은 식민지 조선의 굶주린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리얼리티를 초과하는 어떤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신경향파 소설에서의 가난은 늘 주인공을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빈번히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환상의 장면입니다. 환상은 신경향파 소설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서해의 초기 소설에서는 환상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화면의 인용문은 박돌의 죽음의 한 장면입니다. 고등어를 먹고 탈이 났으나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박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직후 박돌의 어머니가 환상을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가난은 배고픈 박돌로 하여금 썩은 고등어를 먹게 했고 마을의 의사인 김초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난의 리얼리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 박돌의 엄미를 의사인 김초씨의 집으로 이끄는 이 환상의 장면은 그러한 재현의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돌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제마, 즉 어머니를 외치는 박돌의 환청을 듣고 또
살이 피둥피둥하고 얼굴이 검붉은 자가 그의 목을 끌어당기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흡사 괴물과 유사한 이 환영은 박돌 어머니를 이끌어 의사인 김초씨의 집에 찾아가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박돌의 어머니가 그의 낯을 물어뜯어 그들의 온몸이 온통 피범벅이 되게 하는 현실로 연결됩니다.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 속에서 박돌의 어머니는 연약한 개인입니다. 하지만 환상과 환청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박돌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이상한 빛을 허공에 쏘면서 그저 굽신될 수밖에 없었던 의사 김초씨에게 달려들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재현을 통해서는 가난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만 환상을 통해서는 존재가 비약을 이룹니다. 서사의 극적 완성도를 놓고 보더라도 박돌의 죽음 이후에 슬퍼하던 노인이 갑자기 김초씨를 물어뜯으러 가는 것보다 괴물에게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눈앞에서 본 노인이 그를 따라가다 광기에 어려 김초씨의 얼굴을 피로 물들이게 된다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때의 환상은 존재를 비약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사의 개연성을 만들어내고 재현의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서사 전개상의 리얼리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서해의 또 다른 소설인 기아와 사륙에서는 환상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나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수의 집은 극도의 가난 속에 있습니다. 경수의 처는 3살 난 딸 학시리를 두고 산후풍으로 몸져 누워 있지만 돈이 없는 경수는 약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약방에서 쫓겨납니다. 화면의 인용문은 집으로 허탈하게 돌아온 경수가 갑자기 환상을 경험하는 장면인데요. 박돌의 죽음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괴물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괴물들은 아내의 심장과 경수의 염통에 관을 삽입해 피를 빨아먹는가 하며 딸 학시리를 바작바작 깨물어 먹습니다. 최서의 소설에서의 환상 속 괴물들은 가난에 끝까지 몰려있는 이들을 잡아가거나 그들의 생명을 잔인무도하게 탐내는 탐욕의 붉은 빛을 가진 잔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상 속 괴물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극단의 가난 속에 사람들을 내몬다고 할 수 있지요. 즉 그 괴물들은 식민지민이 겪는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인 셈입니다. 또한 환상이라는 장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를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아의 사륙에서 어머니가 중국인 개에게 물려 집에 온 순간에도 경수는 괴물의 환영을 봅니다. 괴물들에게 가족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던 경수는 괴로워하는 가족들을 칼로 찌르고 나와서 이내 경찰서를 찾아가 순사들을 보는 대로 찔러 죽입니다. 환상의 잔혹성은 현실의 잔혹성으로 이어집니다. 타오르는 불과 낭자한 피의 이미지는 환상에서 현실로 옮겨옵니다. 이렇듯 신경양파 소설에서의 잔혹함은 약한 존재의 변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띠는 것이지요. 병원에서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머슴 계약서를 쓰고 약방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던 경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세상의 질서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경양파 소설에 등장하는 환상은 일종의 직접적 소망 충족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지요. 그런데 수능적 존재들의 무기력함은 환상을 통과하면서 사라지고 그것은 사회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가 합리적인 해결 방향의 모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인공들은 사회의 질서에 그만큼 강력한 타격을 입힙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이끌어내는 서사적 장치가 특정 시기에 공통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곧 그 시대의 무의식이 서사에 반영된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경양파 소설에 나타난 파국적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선 글들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신경양파 소설에서 낭자한 피의 이미지는 빈번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소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어김없이 피는 번져가고 비린내를 풍깁니다.
박돌의 어머니는 박돌의 환상을 보고 난 뒤 의사인 김초시의 몸과 얼굴을 피로 물들이고요. 경수는 시뻘건 피를 묻히고 돌아온 어머니를 본 뒤 가족들을 칼로 찔러 방 안을 탁한 피비린내로 채웁니다. 박영희가 쓴 지옥순례의 주인공 진달은 배가 고파 만죽떡 파는 아이를 살해하고 난 뒤 달빛의 더운 피가 검붉게 흰 눈 위에 떨어지는 것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기영의 실진에 나오는 경식 어머니는 그 아들이 쌀을 훔치기 위해 어느 여인을 막대기로 찍어 죽였다는 것을 알고 피 묻은 자국부터 찾으려고 하지요. 신경향파 소설 속 주인공들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아픈데 치료를 못하거나 살아갈 터전을 잃거나 끼니를 때우지 못합니다.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박탈당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정상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요. 정상성을 박탈당한 비인간의 몸짓은 인간적 표상체계를 넘어 동물적입니다. 낭자한 피가 등장하는 장면은 동물적인 육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소설의 결말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면의 인용문은 주유섭이 창작한 개밥의 한 장면입니다. 이 소설에서 어멈은 주인집 개가 흰 밥과 고깃국을 얻어먹는 것을 보고 개가 먹다 남은 것을 자신의 3살 난 딸인 단성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개가 점차 밥을 남기지 않게 되자 단성이에게 더 이상 개밥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단성이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흰 밥과 고깃국을 먹고 싶다는 아픈 아이를 위해 어멈은 개밥을 훔치러 가지만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개가 어멈을 물게 되면서 어멈 또한 개를 물게 되는데요. 이 인용문은 어멈이 개를 부둥켜 안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통분과 본능적 자위심과 복수심으로 떨리는 몸을 한 채로 어멈은 억센 어금니로 개 몸뚱이를 대는 대로 물어뜯습니다. 또 피투성이가 된 두 동물은 미친 듯이 서로를 애쓰며 뜰 위에 뒹굽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주인 아씨의 인간적인 몸짓과 다르게 물어뜯고 물어뜯겨 피 범벅이 된 어멈의 몸짓은 동물적으로 느껴지지요. 혈투 끝에 개는 죽음을 맞이하고 어멈은 개밥을 들고 단성이를 찾아가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단성이의 환영을 본 어멈이 마치 붉은 깃발처럼 새빨개진 치마를 펄럭이며 다른 박질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흔히 피의 이미지는 파국적 결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인간으로서의 주인공들은 벌거벗은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정상성으로부터 이탈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맞섭니다. 광기에 어려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결심하고 질서로 상징되는 무엇을 부수고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이러한 신경향파의 방식은 법률, 도덕, 윤리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립니다.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채로 이야기가 소멸하는 것. 이와 같은 결말 처리 방식은 참 파국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화면의 인용문은 박돌의 죽음과 기화와 사륙의 결말부입니다. 김초시를 죽이려 달려드는 박돌 어미의 행위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일종 엷은 공포에 떨고 가족을 비롯해 온갖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다 결국 그 자신도 죽게 되는 경수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모든 누리는 공포의 침묵에 잠깁니다. 결말에서 나타나는 핏빛 이미지는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공포는 위험을 감지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향파 소설의 결말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1차적으로 핏빛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개별적 감정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감정이기도 하겠지요. 이 세계에서 식별되지 않았던 존재가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냈을 때 발생하는 공포감은 그렇기에 세계의 파국에 대해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섭 살인의 욱보는 16 나이에 열흘씩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이 뒤집힌 애비 어미에게 보리 섬알에 팔려 다니다가 상해까지 가서 매춘을 하게 되는 여인입니다.
이때껏 자기 몸 또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절실한 생각과 연구를 해본 적이 없던 우뽀는 어느 청년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운명 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인용문은 깨달음 이후 우뽀가 포주 노파를 살해하러 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번들번들하는 식도를 들고 자신의 살갗피를 빨아먹어 뚱뚱해진 노파를 죽이고 난 뒤 그는 피비린내가 쫙 퍼진 집을 나오는데요. 이때 우뽀가 장사보다도 더 억센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문을 열고 처음으로 제 맘대로 문 밖으로 내달림으로써 소설은 끝이 납니다. 벌거벗은 생명은 살인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변이합니다. 우뽀의 변화는 사회에 자신을 정식으로 기입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자연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초자연적 힘은 자연적인 사회 너머를 향하는 비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그렇게 파국이 파국으로 그치지만은 않게 될 것임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신경향파 소설의 결말이 보이는 파국적 상상력의 특이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으며 망가져버린 세계가 자아내는 공포감이 지금과는 다른 시간, 여기와는 다른 공간에 대해 바라는 유토피아적 욕망과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경향파 소설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김기진의 붉은 쥐는 그러한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가난한 이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집에서 갑갑증을 느끼다 밖으로 나온 주인공 현주는 조선의 현실과 관련된 온갖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소설의 전반부는 그렇듯 그의 인식이 흘러가는 대로 진행됩니다. 이 인용문을 통해 유토피아에 대한 형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온 형준은 친구 A, C와 만나 돈이면 무엇이 되는 자본주의적 현실과 온 조선의 아이들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식민지적 현실에 대해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식에 대해 그럼에도 벗어날 수 없는 곤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절망을 느낍니다. 깊고 깊은 절망의 연못을 마주한 그는 갑자기 적도에 대한 공상에 빠져드는데요. 형준에게 적도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착취와 식민주의의 정치적 압박이 없는 곳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미치지 않은 그곳에는 다만 푹푹 찌는 더위, 방바닥에서 내뿜어 보내는 화끈화끈한 입김, 짐승과 나무와 풀들이 코를 찌르는 냄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능 생활에 충실한 인간과 인공성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만이 살아 숨쉬는 원시적 시공간입니다. 그러나 적도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 이미 찬란한 문명을 경험한 인간들이 시간을 거슬러 문명의 옷을 벗어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기와 역행에 원시시대의 이상형으로 돌아가기에는 인류가 문명의 편리를 이미 알아버린 것이지요. 도달하고 싶지만 도달할 수 없는 적도는 형준이 바라는 유토피아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 화면의 인용문은 김기진 붉은 쥐의 결말 부분입니다. 마치 자신이 발견했던 피 묻은 쥐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형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 쥐와 검붉은 피가 여기저기에 점점이 튀어가는 형준의 죽음이 오버랩되는 이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갑작스러운 형준의 광기가 개인적 발작이었다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광기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세상을 파국에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포함한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사적 소유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빵과 귀금속을 마구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형준의 행위는 인간적인 가치의 붕괴를 보여줌과 동시에 부르주아적 가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거리에 죽어있는 그 쥐는 쥐덫이나
고양이가 위협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붉은지와 형준의 죽음은 겹쳐지는 듯합니다. 이 화면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명희의 가난한 사람들에 나오는 성호는 신경향파에서의 비약을 대혁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동경에 유학을 다녀왔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는 다른 신경향파 소설의 주인공들과 다르게 상황을 규정하는 논리적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을 얻기 위해 육촌 형에게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계급의 적대를 느낍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싸워서 지든지 이기든지 승부를 다투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단순한 싸움이 아닌 계급투쟁을 부르짖습니다. 성호에게 계급투쟁은 곧 대혁명을 의미하고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적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호가 가진 언어는 개념적 엄밀성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계급이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한에서 계급투쟁과 혁명 역시 명확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결코 계급혁명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느 신경향파 소설이 그러하듯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에게 직업을 구해주지 못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뒤 성호는 깊은 좌절을 느끼고 이내 잔혹한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린 성호의 가족들은 아이들을 내던지는가 하면 식칼과 낫을 들고 찔러 튄 피에 피투성이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파국의 환상을 보고 난 뒤 성호는 악마가 사는 세상이다. 그래, 살려면 악마가 되라 라고 외치는데요. 악마 이상의 악마를 쳐 죽이기 위해서는 그 역시 악마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향파의 이러한 파국적 상상력은 다른 세상에 대한 희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향파적 폭력에 대해 특별히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로테스크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정된 질서에 따라 움직이던 세계가 무시무시한 힘에 의해 생경한 것으로 변하고 혼란에 휩싸이며 모든 질서 역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섬뜩함을 유발하는 미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고 생경한 변화를 전제하는 그로테스크는 익숙했던 세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림과 동시에 변해버린 세계에서 더 이상은 머무를 수 없음을 감지하게 하지요. 이런 맥락에서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익숙한 세계를 생경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 이상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전망을 담지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프롤레탈리아는 기괴함, 극도의 부자연스러움, 흉측함을 만들어내는 주체이고 말입니다. 그로테스크한 예술이 불길하지만 은밀한 해방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로서의 문학은 자본주의적 계급 질서로부터의 은밀한 해방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익숙하게 감싸고 있던 자본주의적 질서는 프롤레탈리아가 행하는 온갖 기괴한 행위들로 인해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이후 또 다른 질서를 되찾은 세계는 전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탈리아에 의해 파괴된 파국의 세계는 파괴의 주범이 프롤레탈리아라는 점에서 이미 계급이 사라진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정망은 부재해 있을지라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대한 욕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제 신경향파 소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셨을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신경향파 소설은 1920년대 중반에 등장했지만 카프가 방향전환을 단행하는 1927년 무렵까지만 지속됩니다. 김기진은 1927년 7월 조명희의 낙동강이라는 소설이
신경향파적인 것을 극복한 제2기적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신경향파와 같은 자연 생장적인 문학이 목적 의식적인 문학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는 것이지요. 물론 박영희와 조중곤 등에 의해 이 소설이 제2기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에 붙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낙동강은 신경향파 소설의 종언을 고하고 프롤레탈리아 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소설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낙동강을 기점으로 이후의 소설들은 더 이상 신경향파 문학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던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게 되기도 했고요. 가난의 현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평가되는 신경향파 소설들 대신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현실인식과 목적의식적 해결 방식을 따르는 경향의 소설들이 창작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그 자신이 노동자이기도 했던 송영이나 이북명을 비롯해 신경향파 소설을 쓰기도 했던 이기영, 그리고 한설야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향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식민지기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소설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강의 들으셨나요? 이상 신경향파 소설 다시 읽기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